서울대 강사 서진영입니다. 저는 한국 근대시의 이상과 자유시의 율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읽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주요한의 시 블로리가 최초의 근대적 자유시로 평가되었던 것은 단순히 시기상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형식 혹은 율격적 측면에서 전통시가의 정형성이나 가창적 성격에서 탈피할 것,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교적 덕목이나 계명적 교훈성 같은 집단의 공리주적 이념으로부터 탈피할 것 등이 지금까지 근대적 자유시의 요건으로 인식이 되었고, 개화기 이후에 전개된 한국 근대시는 개인의 내면과 사적 감정을 자유롭게 분출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근대시를 정형시로부터 근대적 자유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방식이지만 실상 몇 년 지나지 않은 1920년대 중반에 주요한과 김억을 비롯해서 근대시의 선구자로 자처하던 이들이 정형적 율격의 시형을 탐색하는 장면은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런 정형적 율격에 대한 탐색은 퇴행이나 복고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것을 카프의 대타적인 민족주의 문학론으로 규정하거나 혹은 시대적인 퇴행, 시대착오적인 퇴행, 그리고 서구 중심의 근대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 등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공통점은 모두 정형적 율격에 대한 요구가 근대적 자유시와 대립되는 지점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본고에서도 근대적 자유시의 개념을 탐색 형성해 나갔던 시기에 그 자유시의 의미를 정형시의 상대적인 것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당대 맥락에서 근대 문인들의 사유와 시적 행보를 재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유시의 포문을 열었던 주요한의 블로리나 김억의 역시집 온회의 무도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것들이 당시 조선 문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고에서는 1920년을 전후한 시기 문학동인지가 탄생하고 자유시가 소개되던 그 시점에 근대 문인들에게 근대적 자유시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앞서 언급했듯이 정형시와 대립되는 자리에 있었다면 곧 이은 시기 그들의 전향은 쉽게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그 시적 모색의 내적 동기들을 추적해보고 근대적 자유시의 흐름에 그것이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색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황석우나 김억의 선언으로부터 비롯한 한국의 근대시에서 근대시는 곧 자유시라고 하는 점은 논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김억을 위시해서 유학파 근대문인들에게 있어서 새 문예란 무조건 근대적 자유시였고 그것은 새로운 무엇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이 세대는 오로지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문예를 간절하게 희망하며 동경하는 이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것은 김억이 말하듯이 해조의 산호의 오금이 지칭하고 있는 당시 일본에서 간행되었던 두 역시집 해조음과 산호집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서구 문예 수용의 통로였던 일본 시단이 상징주의 열풍에 휩싸여 있었고 일본 유학생 김억이나 주요한 등이 상징주의를 새로운 시의 전범으로 이해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요한이 자유시라는 형식으로 말하면 불란서 상징파의 주장으로 고래로 내려오던 각법과 라임을 폐하고 각자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쓰기 시작한 것이라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문인들에게 새 문예로서의 근대시란 곧 자유시이자 상징주의시로서 신 개개인에 의해 자유롭게 쓰여지는 시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주요한이 창조 창간호의 일본 근대시단을 소개하면서 근대적인 시의 요건으로 시인의 섬세한 정서, 민감한 감각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의 근대적인 요소로서 자기 내면의 문제를 낡은 시대에서 새 시대를 금긋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하고 있는데 따라서 당시 유행처럼 변졌던 비통과 온회의 시적 정서는 위와 같은 언급에서 드러나듯이 영원한 미와 예술에 대한 신미주의적 태도로 근대시의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근대시란 논증할 바 없이 확정적인 양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김억에서 볼 수 있듯이 당대 지평에서 근대적 자유시란 이처럼 새로운 문예로서의 상징주의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퇴폐파라든가 상징파 그리고 자유시파라는 것을 동일시하기도 한다라는 설명에서처럼 당대 인식에서 데카당스와 상징주의, 자유시는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졌고 자유시에 대한 장르적 규정이 아직 논의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920년대 초기 동인지 문학에서 드러나는 퇴폐와 상실, 비애의 데카당스적 양상은 근대적 시에 마땅한 포에지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몇 줄 내려가서요. 그들이 주목한 것은 상징주의 시의 새로움이라는 기포였습니다. 즉 전대에 통용되던 시적 제약과 관습을 탈피하고 자유로운 시형과 관능적임의 몽롱한 언어를 통하여 시인의 내부 생명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새로운 것의 전위적인 의지였고 그래서 기존의 문인과 문학에 대한 공적인 가치 개념을 탈각하고 현실에 대한 인신론적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시단을 통해 소개된 상징주의 시를 새로운 문예로서 인식했을 때 중시되었던 것은 오로지 감각의 쇄신을 통해 발견하는 자기 내면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즉 역사와 현실로부터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서정적 자의 감각 그리고 영원한 진선미와 영적 자유로 나아가게 하는 정서의 진정성과 내면의 자율성만이 근대적 자유시의 요건으로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한이 시적 형식의 문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어차피 근대 문인들에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양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고 기존의 정형적 율격의 탈피 같은 부분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유시가 원론적으로는 자유로운 형식의 시로서 어떤 기존의 구속과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전제를 함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제약으로서의 기존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근대 문인에게 자유시의 형식이란 그야말로 무형식의 형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문단에 가서요. 예외적으로 김억의 초기 시론에서 자유시의 음률과 시적 언어의 음악성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초기 시론인 시형의 음률과 호흡에서 김억은 시의 형태와 음률에 주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억의 논의를 자유시의 언어적 형식과 율격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적 언어와 형식의 문제를 개인의 물질적인 특수성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자유시의 형식과 율격에 비해 작가의 내면과 주관성이 유난히 강조되었던 당대 사유 방식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920년과 21년에 진행되었던 황석우와 현철의 시의 본질에 관한 논쟁은 우리 시단의 자유시의 형식과 율격의 문제를 비로소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벽 5호에서 현철은 시란 운문이고 시는 한시의 운자와는 다른 율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율격이 있는 운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시형으로서의 율격을 음성률, 음이율, 음수율 등으로 분류하면서 시를 시답게 만든 제1 원리를 율격에 두고 있는 장면은 실질적으로 자유시를 규정하는 어떤 형식적인 요건 없이 오로지 개인의 내면 감정의 자유로운 분출에 초점을 두었던 당시 시단에서는 매우 새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황석우가 확고하게 언어를 도구로서 사유하는 것에 반하여 현철의 논의는 시의 진료가 되는 언어와 외형적 형식으로서의 율격의 중요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내용적, 형식적 요건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철의 논의는 결국 당대의 평내용주의적인 편향으로 귀결되고 마는데 결국 자유시의 율격을 결정하는 것이 정의 요소라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시란 내용으로는 정에서 성립된 것이고 외형으로는 율어로 작성된 것이라는 현철의 주장은 시의 내용과 형식을 아우르는 매우 조화로운 규정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내용의 형식을 조화시킨다라는 내용 중심주의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위에 인용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율어의 형식이 내용으로서의 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철의 논의는 율격의 문제가 시의 본질과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했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적 언어의 물질적인 자질, 즉 소리로서의 발현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편내용주의적인 시단의 시각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철과 황석우의 논쟁을 기점으로 하여 자유시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가 1920년대 계속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가장 보편적이고 손쉬운 방식이 예나 지금이나 시의 형식과 내용을 구분하여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1920년대 초반에 자유시의 운율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던 양주동 역시 시란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느낀 바 정서를
가장 단순하고 솔직한 음률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여 정서와 음률적 언어의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유시의 규정에서 음률적 언어라든지 유러의 형식과 같은 시의 형식적 요건이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 창작에 있어서 언어적 율격이나 시적 형식의 문제가 의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탈피해야 할 기존의 율격과 제약이 없는 상황, 즉 자유로운 형식의 기준점이 없었던 시적 현실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유시를 시로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장르적 언어적 형식 없이 다만 율격이란 시인 각자의 내면적 정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여겼던 당시 인식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근대 문인들이 전범으로 삼았던 그 프랑스 상징주의 시의 경우도 다양한 형식을 시험한 경우였지만 여전히 모음 아분과 가군 등의 운의 사용과 어절의 규칙적인 반복 등을 통해서 시의 리듬과 운율을 형성해냈던 것을 기억하면 1920년대 문인들에게 있어서 자유시의 언어적 율격적 형식이 사실상 의식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은 자유시의 원론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김업 역시도 내용과 그릇이 조화되지 아니하고 각각 분리되면 조화로 생기는 미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가에 있어서도 형식적 정의인 시가는 운문이다와 내용적 정의인 시가는 감정에 고조된 소리이다 라고 하는 것도 떨어져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형식과 내용의 두 가지 시의 요건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감정이라는 내용에 따라 소리가 결정된다고 보았던 논의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논의대로 운율을 내용의 언어적 표현이라고 파악한다면 과연 그 율격은 어떠한 것일 수 있을까? 내용과 형식의 조화란 일견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상시의 리듬과 운율은 언어의 물질적인 진료, 소리에 관한 것인데 1920년대 근대 문인들 생각처럼 정의 표현으로서의 운율, 내용을 담고 있는 운율이라고 한다면 소리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어 본질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단에서 내용과 형식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견해, 더 구체적으로는 율격이란 내면의 정서에 의해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견해는 매우 당연하게 여겨졌고 이것이 더욱 명백하게 확정되었던 것은 바로 내재율이라는 용어를 통해서였습니다. 양주동은 시와 운율에서 운율은 언어의 표현 형식인 동시에 내용의 요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견해는 양주동 개인의 견해라기보다는 1920년대 초 우리 시단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견해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운율 대신에 내용적인 운율이 가능하다는 것은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시의 내부 혹은 시인의 마음 어딘가 안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유 방식, 또한 율격이 시인의 내면이나 사유의 의미 내용을 함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사고를 더욱 확정시켰던 것입니다. 전습적이고 형식적인 형식의 운율보다 내용률, 내재율을 더 근대적이고 개성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런 장면은 당시 일본에서 진행됐던 내재율 관련 논의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양주동이 우리 시단에 소개했던 용어는 점차 내재율이라는 용어로 확정이 되어 1920년대 말 이후부터는 자유시의 율격은 곧 내재율이라는 공식이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내용률, 내재율, 심률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듯이 그것은 외형적으로 시의 율격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의 내부에 은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즉 내재율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 언어 형식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기존의 사유 방식, 즉 정의 표현으로서의 율격이라거나 시간은 감정의 소리라고 할 때의 그 편내용주의적인 태도와 맥을 같지 않은 안성맞춤의 용어로 자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유시의 운율은 내재율이라는 공식이 당시 문단에서 점차 확정적으로 수용되던 와중에 김옥이 위에서처럼 운율을 강조하는 논의를 펼치는 장면도 한편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운율이 시가의 본질이라는 김옥의 사유는 일찍부터 견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김옥이 초기 상징주의치를 소개하면서 상징파시의 특색은 언어에 있고 음악과 같다라고 규정했던 것처럼 김옥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근대시 자유시에 대한 관념은 시의 음악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김옥이 가지고 있는 시의 언어와 음악성에 대한 이해는 상징주의적 사유에 기반한 것이었고 필경 예술은 무한을 암시하는 것이란 사유 속에서 시의 언어와 음악성은 무한성이나 내적 생명과 같은 시의 본질과 초월성의 세계를 암시하는 중요한 매개로 여겨졌습니다.
형식으로서의 시형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암만 해도 그 내부에 숨어있는 위대한 시상을 얻을 길이 없는 것이라는 언급에서 역시 우리는 그의 논리가 형식 이전의 것 혹은 본질로서의 심급을 설정하는 데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여정을 고려하면 김억이 내재율의 시적 형식에 고편되는 당시 시단에 대해서 염려를 표하는 맥락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 보시면 위에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자유시형의 위험으로서 산문과 혼동되기 쉽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을 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시를 시답게 만드는 언어 율격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내재율이니 호흡율이니 하면서 되는 대로 짤막짤막하게 찍어 놓으면 이것이 신시건이 하게 되었다라는 비판 역시 시에서의 어떠한 음악성도 담보하지 못했던 그런 내재율의 율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시적 언어의 율격이 시의 내부와 내용 속에 깃들여 있을 수 있다고 믿었던 내재율의 모순적 논리 가운데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단 보시면 따라서 당시 내재율이 정의 표현으로서의 율격으로 이해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말의 소리와 의미 두 측면을 넘나들어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따라서 시를 창작하는 입장에서 이를 간파한 김억과 주요하는 율격에 관한 새로운 모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에서 보이듯이 김억이 시에 있어서 정형을 논하게 된 것은 본질적으로 음률의 미묘를 떠나서는 시가의 효과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그의 의식에서 비롯하고 실제적으로 음률적으로 빈약한 조선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재율의 자유시는 산문과 혼동되기 쉽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제안한 음절수의 정형은 시를 시답게 구별하는 확실한 표지로서의 음률적 장치로서 고안된 것이며 시가 음률적 효과를 갖는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김억이 말한 음절수의 정형은 반드시 전통시가의 삼음보 혹은 사음보 율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격주시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장성의 반복 역시 등장성이란 시간의 발음되는 시간의 길이, 호흡의 길이가 일정한 어군들의 성질로서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배치할 때 연속적인 규칙이 생기면서 율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양상을 통해 김억은 시조의 형식과 같은 정형적이고 고정적인 율격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생성되는 율격을 고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한의 경우에도 그 다음 단락이요. 주요한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요한은 조선 말에 그 서구 시의 가군과 라임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88조나 7호조의 민요 혹은 일본 시가의 형식을 실험해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이 내용과 형식이란 나누지 못할 물건이라고 하면서 내용의 영원성 그리고 사상과 정서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신시운동의 목표를 민족적 정조와 사상을 바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조선말의 미와 힘을 새로 찾아내고 지어내는 것이라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김억의 사유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시와 예술이 추구하는 본질의 영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민족적 정조와 사상에 조응하는 언어적 율과가 형식의 융합을 상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조선어의 생리적인 리듬과 언어적 원형질이 있다라고 하는 사유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요한이나 김억이 시도한 민요적 율격이나 격조시의 등장성은 결과적으로는 노래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율격과 음조에 대한 김억의 경사에 대하여 작가로서의 익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라기보다는 발화자로서 친근한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에 속한다는 지적이 있을 만큼 그것은 그들이 애초에 지향했던 바 민족의 고유한 언어적 특성을 담보하는 민족 고유의 율격과 시형을 상상했을 때 미리 예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어에 의해 발현되는 민족 정서와 본질의 이상은 결국 노래의 형태, 즉 공동체적 교감의 가장 강력한 형식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입니다. 네, 결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 이경수입니다. 예, 저도 준비된 토론문을 읽어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영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1920년대 김억과 주요한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근대적 자유시의 이상은 무엇이었는지 살피고 정형적 율격의 탐색 과정을 통해 이들이 추구한 근대적 자유시의 실체를 규명해 보고자 한 매우 의욕적인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억, 주요한 등 근대시의 선구자로 자처하는 이들이 불과 얼마의 시간적 격차를 두지 않고 정형적 율격의 시형을 탐색하는 장면은 우리 근대시사에서 당혹스러운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근대 자유시와 자유시의 율격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시 초기의 문학사에서 중요한 쟁점을 형성해온 이 장면에 대해 김억과 주요한의 글을 성실히 따라 읽음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라는 점에서 선생님의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논문이 제시한 발상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시의 의미를 정형시의 상대적 대립적 항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당대적 맥락에서 근대 문인들의 사유와 시적 행보를 재구해보자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문예로서의 전위적 가치를 지닌 기표였던 근대적 자유시가 내재율을 표방함에 따라 실체가 모호한 무형식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은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내재율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선행연구의 관점에 기댄 것이기도 해서요. 이 논문에서는 김억과 주요한이 정형적 율격의 탐색 과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근대적 자유시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 좀 더 치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지의 전개상 필요하다고는 하나 앞서 황석우, 현철, 양주동 등의 견해가 본론의 2, 3, 4장에 걸쳐서 분석되고 있어서 김억과 주요한을 중심으로 한 한국 근대시의 이상과 자유시의 율격을 살펴보겠다는 논문의 취지가 충분히 부각되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장과 6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문을 구성하는 것이 조금 더 이 논문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현대시의 리듬에 대한 논의는 한동안 정체를 거듭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앙리 메쇼닉의 리듬 이론에서 촉발된 바도 적지 않았고요. 그러나 강세에 기초한 프로조디 개념이 우리 시의 리듬을 논하기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근대 초기 자유시를 추구했던 김억, 주요한 등에 의해 여러 가지 탐색이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현대시의 리듬에 대한 논의는 우리말의 특성 및 통사 구조에 대한 산적한 과제들을 남긴 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이나 율 모두 뚜렷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국 현대시 리듬을 논의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이 토론 시간 안에 답을 구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김억과 주요한의 실험과 실패, 시행착오를 모두 살펴본 선생님의 판단이 궁금했습니다. 셋째, 한국 근대시의 이상과 자유시의 율격을 살펴보는 작업은 결국 오늘의 한국 현대시에 대한 고려를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쓰이는 우리 시의 스펙트럼이 무한정 넓어져서 장르 간의 경계도 넘나들고 있고 장르에 대한 인식도 해당 장르를 창작하는 주체의 인식과 판단에 상당 부분 기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현대시의 리듬론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대시 초기 시인들이 생각한 한국 근대시의 이상이 어떤 것이었고 그들이 생각한 자유시의 율격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피는 연구는 오늘의 우리 시의 리듬을 상상하고 구축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자유시 산문시로 해석하면서 한국의 현대시가 자유시 산문시로 출발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한 연구자의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김억과 주요한이 탐색하고 추구한 조선어에 의해 발현되는 민족 정서와 본질의 이상은 어쩌면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에 의해 구체적인 몸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근대시의 음률적 효과를 모색한 김억과 주요한의 시도도 소중하지만 산문시 역시 음율적으로 빈약한 조선어로 쓸 수 있는 새로운 근대시의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논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들을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대답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논문 속에서 다 해결을 했을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먼저 첫 번째 그 질문해 주신 5, 6장, 2, 3, 4장이 지나치게 사실 좀 길었던 점들이 있는데 그 근대적 자유시에서 제일 처음에 고려되었던 것이 온율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었고 2, 3, 4장은 처음에 논문을 쓸 때 좀 장황해진 까닭은 사실 그런 율격의 문제가 어떻게 그 우리 시단에서 고려되기 시작해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주요한이나 김억의 논의에 국한되지 않았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단에서의 이런 그 논쟁이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율격에 관한 논의들이 주고받아지면서 결국 김억이나 주요한이 율격을 창안하는데 어떤 그런 시사점을 얻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이런 그 내재율의 율격적인 결핍에 이르는 그런 노정들을 사유의 노정들을 보여주려는 측면에서 좀 장황하게 기술이 됐었는데 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사실 모두 그 근대시 초기부터 고민했던 그런 시의 리듬과 율격의 문제가 사실 오늘날의 현대시의 리듬 율격론과 어떤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두 질문이 유사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같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논문을 처음 이 주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시에 있어서 사실은 근대 초기 시에서 김억이나 주요한이 고민했던 것처럼 과연 시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산문과 어떤 점에서 구별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했었다라고 하고 또 시의 율격을 창안하는 문제들을 고민했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의 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장르를 시를 창작하는 주체의 인식, 자각 아니고서는 사실은 시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그런 산문시들이 많이 창작이 되고 있는 와중에서 과연 시라고 하는 것이 시의 리듬과 율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매우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그 시의 리듬과 율격을 창안하고자 했던 이런 노력들은 실패한 것이라고 해도 다름이 아니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우리 시의 보여지는 율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땅히 이렇게 가시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계속 현대 시, 지금의 시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시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가, 특히 시의 율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산문과 구별되는 어떤 율격적인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그 내재율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까지도 사실 너무 당연하게 쓰이고 있는데 사실 그 실체 없는 용어가 계속 쓰이면서 당연히 어딘가에 운율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사실 근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견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 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조선어에 의해 발현되는 민족 정서와 본질의 이상이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시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라는 것이 있었다고 했을 때 지금의 리듬과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그 공동체 의식, 그 민족 정서와 본질 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전제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노래라고 하는 성격으로 귀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소월의 어떤 민요적인 율격이라든가 아니면 방언과 같은 어떤 향토적인 언어에서 오는 그런 율격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대안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재에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겠죠. 지금 현대시에서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이념에 의해서 시를 쓴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공동체적 이념과는
정반대에 떨어져서 어떤 개인의 사적인 것들이 문학의 어떤 주제가 당연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그런 노래와 같은 율격을 지향한다는 일은 더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대시가 산문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그런 내용이나 주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쩜 필연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이로써 대답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